산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가 왜 보잘것없는 가난한 선비 앞에 스스로 목을 내밀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목에 걸린 피 묻은 은비녀 하나가 바꾼 두 존재의 기막힌 인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월양이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월향이 아담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인왕산 자락을 휘감은 바람은 살점을 도려내듯 차가웠습니다. 이미 몇 차례 눈이 내려 산 길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고 나뭇가지마다 두툼한 눈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왕산 기슬 아래 자리 잡은 허름한 초가 한 채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마다 그 연기는 이리저리 흩어져 사라졌고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한 줄기마저 덜덜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책 두어 권과 먹통, 그리고 바닥이 비어있는 쌀독이 방 한쪽을 지키고 있었고 군부를 떼다 만 아궁이는 벌써 한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가의 주인은 선비 허생이었습니다. 허생은 낡은 두루마기를 몸에 두른 채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그의 야윈 얼굴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허생은 홀로 이 산자락 아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이따금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가르침의 대가로 받는 것은 기껏해야 나물 한 줌이나 곡식 한 줌이었지만 허생은 그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끄러워한 것은 오직 불이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며 내는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일수록 그 소리는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묵직하게 울려오는,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 처절한 것이 담긴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고통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절규 같기도 했습니다. 허생은 촛불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의 어둠은 짙었고 허생은 그 어둠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허생의 이름은 허생원이었습니다. 본래 그의 가문은 그리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부는 지방 고을의 현감을 지냈고 부친도 한때 과거를 준비하며 학식을 쌓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이후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전답은 하나둘 팔려나갔고 집도 작아졌습니다. 허생이 15살이 되었을 때 가문에는 낡은 책 몇 권과 허물어져 가는 초가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허생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낙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글을 읽었습니다. 가난이 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과거 시험이란 것이 학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차차 알아갔습니다. 뇌물이 오가고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가 먼저 등용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방식에 끼어들 수도 없었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허생은 과거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세상의 방식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생을 두고 여러 말을 했습니다. 고집불통이라고도 했고 배움만 많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허생을 찾아왔습니다. 혼인 문서를 써야 할 때, 관가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글을 올려야 할 때, 먼 곳에 있는 자식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
때 허생은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글값을 받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는 불의한 척만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이를 속이는 계약서를 써달라 했을 때 허생은 묵묵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성을 내며 돌아간 뒤에도 그의 표정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의 심성 자, 이제 가운데 날아가렴. 특히 두드러진 착하지, 것이 강아지. 하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자, 이제 해치지 날아가렴.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착하지 강아지. 허생은 어릴 적부터 짐승을 죽이는 것을 자, 이제 싫어했습니다. 날아가렴. 마당에 착하지, 강아지. 들어온 참새 한 마리도 쫓아낼 뿐 잡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날아가렴. 길가에 쓰러진 개도 착하지, 외면하지 강아지. 않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허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이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이며 그 무게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날 밤 그 믿음이 허생의 발을 인왕산 어둠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허생이 촛불을 들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짐승의 울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고통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무언가에 걸리거나 막혀서 꼼짝 못하는, 그러면서도 살고자 발버둥치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 바위 사이에 좁은 길을 꺾어 들어섰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범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범이었습니다. 몸통만 해도 35이 나란히 누운 것보다 길었고 이마에서 꼬리까지 이어진 줄무늬는 이 세상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선명했습니다. 가죽 위에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고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범은 커다란 바위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앞발을 땅에 짚고 일어서려 하지만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 부근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허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리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가졌다 해도 저 크기의 범 앞에 서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범의 눈이 허생을 향했습니다. 그 눈 속에 허생이 기대했던 것, 즉 사납고 포악한 기색 대신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아래에 어렴풋이 깔린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허생은 촛불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범의 목을 살폈습니다. 범은 허생이 다가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발톱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아래로 숙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에 걸려 있는 것은 비녀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여인네의 비녀였습니다. 그것이 어쩌다 범의 목에 걸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비녀의 뾰족한 끝이 범의 살갗을 파고들어 있었고 범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더 깊이 박혀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살갗 주위로 피가 얼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러고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허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뽑아야 한다. 이 채로 두면 이 짐승은 결국 못 살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범의 숨결이 허생의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뜨거운 숨이었습니다. 허생은 두 손으로 비녀를 잡았습니다. 범이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허생은 천천히 최대한 부드럽게 비녀를 당겼습니다. 한 번에 뽑힐 것 같지 않았습니다. 비녀의 끝이 살 속으로 꽤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허생은 작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힘을 주어 당겼습니다. 범이 낮게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비녀가 빠졌습니다. 허생의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범의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허생은 두루마기 자락을 찢어 상처 위에 눌렀습니다. 범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허생이 상처를 눌러 지혈하는 동안 범은 황금빛 눈으로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허생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훗날 허생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함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인연이라 해야 할지. 허생은 피 묻은 은비녀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어쩐지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비녀는 분명 누군가의 것이었을 테니까요. 범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몸이 일어서자 밤하늘을 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범은 한 번 허생을 향해 고개를 낮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허생이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더니 초가 마당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산삼이었습니다. 크기로 보아 100년은 묵었을 것 같은 몸통이 사람 손바닥만 한 산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이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허생은 마당 주위를 살폈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범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슴 한 마리와 더불어 뿌리 약초 몇 가지가 문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꿩 3마리와 토끼 2마리였습니다. 범은 매일같이 밤새 산을 누비며 먹거리를 물어다 놓았습니다. 허생의 부엌에는 처음으로 볶을 기름이 생겼고 쌀독에는 팔아온 곡식이 쌓였습니다. 산삼을 약재상에 가져가니 그것만으로도 반년을 살 수 있는 돈이 나왔습니다. 허생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범이 은혜를 갚는다는 것을 이야기로는 들었지만 설마 그것이 정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범의 발자국은 매일 아침 허생의 마당 앞에 찍혀 있었습니다. 허생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 해서 믿을 사람도 없었거니와 이 조용한 인연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어쩐지 꺼려졌습니다. 어느 날 밤 허생은 마당에 나가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나무 숲 사이로 2개의 황금빛 불꽃 같은 것이 빛났습니다. 범의 눈이었습니다. 허생이 그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금빛 불꽃이 한 번 깜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범의 선물은 계절을 타지 않았습니다. 허생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집에 무너진 담을 고쳤고 지붕에 썩은 짚을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2가지가 되었고 이웃의 아이들에게 종이와 붓을 사다 줄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허생은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남는 것이 생기면 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밝았습니다. 어제까지 쌀독이 비어있던 허생의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나고 허생의 옷이 반반해지고 마당에 새 장작이 쌓이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금세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어디서 그 많은 것이 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더 지나자 수상하다라고 했습니다. 허생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은 멋대로 자라났습니다. 누군가는 허생이 산속에서 보물을 캤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몰락한 가문에 재산을 몰래 숨겨 두었다가 꺼내 쓴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허생이 술법을 익혀 도깨비를 부린다고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칠 때도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부모들이 이제는 왜 저 사람은 우리한테는 말을 안 하는 것이냐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기는 처음에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시기란 것이 오래 조용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주인 최생원이 문제였습니다.
최생원은 본래부터 허생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허생이 그를 가르쳐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것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 칭찬을 받는 것도 그의 눈에는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허생이 이제 살림까지 넉넉해지자 최생원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최생원은 고을 사또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또와 자주 만나 술도 마시고 선물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최생원은 사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허생이라는 작자가 요즘 재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온 것인지 영 수상합니다. 알아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또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는 이 고을에 부임해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그가 관아에서 한 일이란 기껏해야 아전들을 시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제 주머니에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상전에게 뇌물을 바치고 아랫사람들을 다독이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를 챙기는 것. 그것이 조사또가 관리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사또에게는 한 가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산행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찾고 또 찾았지만 딸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사또는 그 뒤로 무언가 굳어버린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 그가 택한 것이 탐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차지하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허전함이 채워질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최생원에게 허생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즉시 아전을 보냈습니다. 허생을 관아로 데려오너라.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허생은 영문도 모른 채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조사또는 대청마루에 높이 앉아 허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몰락한 양반 주제에 어찌 갑자기 재물이 넘치느냐. 남의 것을 훔쳤느냐 아니면 불법으로 장사를 했느냐. 허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굽히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일도 없습니다. 산에서 나는 것들이 소인의 집에 오는 것뿐입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산에서 나는 것들이 스스로 내 집으로 온다고 허튼 소리를 하는구나. 그것이 어찌 된 일인지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몰매를 맞을 것이니라. 허생은 입을 닫았습니다. 범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범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화가 났습니다. 아전들이 몇 번을 다그쳐도 허생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이렇게 버티는 놈은 처음 보았다. 사또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허생을 당장 죽이거나 크게 해칠 명분이 없었습니다. 재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한 죄를 씌우기에는 구실이 약했습니다. 그때 아전 하나가 사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요즘 인왕산 자락에 굉장한 범이 있다고 하옵니다.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지 못할 만큼 크고 사나운 범이라 하옵니다. 사또께서 그 검을 잡으라 명하시면 일거에 두 가지를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또의 입가에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또가 허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어라. 인왕산에 사는 범을 잡아서 이 관아로 가져오너라. 그리하면 내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열흘 안에 범을 잡아오지 못하면 너는 감옥에서 평생을 썩을 것이니라. 허생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범을 팔거나 아니면 자신이 갇히거나 어느 쪽이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허생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범은 사람을 해친 일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잡아서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한다. 너는 열흘을 세어라. 그로부터 이틀 후 관아의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차코갑사, 즉 범을 잡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군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포수 혹은 박차코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몸집이 크고 눈이 작았습니다. 눈에서 언제나 날카로운 계산이 번득였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호랑이를 잡아온 전력이 있었고 그 공으로 상을 받은 적도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범을 잡는 솜씨보다 그 공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솜씨가 더 뛰어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사또에게 고개를 굽실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인왕산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인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또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 범을 산채로 잡아올 수 있겠느냐? 박포수가 씩 웃었습니다. 산채로 잡는 것도 죽여서 잡는 것도 모두 소인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겠습니다. 사또와 박포수는 한참 동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포수가 관아를 나서면서 감옥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허생이 갇혀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박포수의 눈에 어떤 계산이 지나갔습니다. 허생이 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박포수는 진즉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용하면 범을 더 쉽게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생이 관아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허생은 먹지도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범에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범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또는 범을 잡으라 했지만 허생은 단 한 번도 범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영영 이 감옥 안에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에는 위아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관아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포졸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낮고 묵직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허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저 짐승이 범이었습니다. 범은 관아 정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포졸들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 에워쌌지만 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빛 눈을 가늘게 뜨고 꼼짝하지 않고 포졸들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 크기의 범이 달려들면 막을 수가 없는데 달려들지를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식이 사또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또가 불이 나게 대청으로 나왔습니다. 박포수도 함께였습니다. 사또가 범을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지만 저렇게 큰 범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잡아라,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그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범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이 씌워지고 밧줄이 묶였습니다. 범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마치 스스로 잡히기로 결심한 것처럼. 허생이 끌려 나왔습니다. 범의 눈과 허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허생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왔느냐? 왜 스스로 이리 왔느냐?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살릴 차례입니다. 사또는 범이 포박된 것을 보고 통쾌했습니다. 이거 보거라. 범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이것도 다 허생이 부린 술법이겠지. 자, 이제 이 범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박포수가 이미 화살을 시위에 걸고 있었습니다. 허생이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제발 이 범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범은 사람을 해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범은 산에서 조용히 살아온 짐승입니다. 죄 없는 목숨을 빼앗는 것은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라고. 어제도 산 아래 마을에서 소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범이 한 짓이 아니고 무엇이냐. 허생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이 범의 짓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제가 대신 값을 치르겠습니다. 소의 값을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허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양반 선비가 감옥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짐승을 위해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졸들 중에 고개를 돌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구경하러 나온 아전들 중에 눈을 내리까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어딘가를 건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박된 범 옆으로 다가간 아전 하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 이 범의 목에 무언가가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피가 굳어 있습니다. 사또가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상처, 무슨 상처냐? 뾰족한 것에 찔린 듯한 자국이 옵니다. 이미 아물어 있습니다만 꽤 깊이 박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허생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범의 목에서 뽑아낸 내내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것이었습니다. 허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범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겨울밤 이것이 박혀 범이 죽어가고 있기에 소인이 뽑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인연의 시작입니다. 사또의 눈이 그것을 향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오래되어 광이 바랬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비녀였습니다. 비녀 한쪽 끝에 작은 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을 이리 다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생이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사또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사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에 아전들이 당혹스러워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조 사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또의 딸은 이름이 연이었습니다. 16살 되던 봄에 인왕산으로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갔던 시녀가 허겁지겁 돌아와 말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큰 짐승 소리가 나더니 아가씨가 사라졌다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또는 관아의 포졸들을 모두 풀어 산을 뒤졌습니다. 닷새를 찾았습니다.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딸의 옷 한 조각, 신발 한 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딸이 평소 아끼던 은비녀뿐이었습니다. 그 비녀는 연희가 산에 가기 전날 서랍 안에 두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비녀를 간직했습니다. 10년 동안 딸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비녀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생이 내민 비녀는 그 비녀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서랍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연희가 혼자 몰래 산에 가져갔던 딸이 그날 몸에 지니고 있었을 비녀. 사또는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꽃 모양 끝에 연희가 어릴 때 긁어놓은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틀림이 없었습니다. 연희의 비녀였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들어 범을 바라보았습니다. 포박된 채 바닥에 앉아있는 범이었습니다. 범의 목에 아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와 이 비녀. 사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녀가 말했었습니다. 큰 짐승 소리가 났다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리였는지 시녀는 무서워서 달아났기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사또는 그 짐승이 딸을 해쳤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먼 곳에서 온 약재상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젊었을 때 인왕산 일대를 자주 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을 불렀습니다. 10년 전 인왕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10년 전 어느 봄날 노인은 산삼을 캐러 인왕산 중턱에 올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인의 비명이었습니다. 노인이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을 때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산중에 커다란 범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어린 여인을 노리고 달려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 더 큰 범이 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두 범이 싸웠습니다. 싸움 끝에 큰 범이 이겼습니다. 작은 범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싸움 중에 여인의 비녀가 큰 범의 목에 걸렸습니다. 노인은 무서워서 더 지켜보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또의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사또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사또가 범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범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빛 눈이 사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공격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한 무언가, 오래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을의 사또가 대청마루 아래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살렸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내 딸을 구하려다 그 비녀가 목에 걸린 것이구나. 그리고 10년 동안 그 비녀를 목에 달고 살아온 것이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사또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사또가 울었습니다. 사또가 된 일에 3년 동안, 딸을 잃은 일에 10년 동안 조 사또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약함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관리란 강해야 한다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를 얼마나 차갑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눈물이 터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생각났습니다. 늘 웃고 다니던 연희가 생각났습니다. 연희가 좋아하던 꽃이 생각났습니다. 연희가 잃어버린 것이라 슬퍼하며 울었던 바로 이 비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녀가 범의 목에 걸린 채 10년이 흘렀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탐하고 죄 없는 허생을 잡아 가두고 죄 없는 범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또는 비녀를 두 손으로 모아 쥔 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범 앞에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너를 죽이려 했으니 나는 죄인이다. 마당에 있던 포졸들이, 아전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허생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울 수 있으니까. 범은 묶인 채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노여움이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저 오래된 슬픔과 오래된 인내만이 있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 명령했습니다. 범을 풀어주어라. 이 범에게는 어떤 해도 가해서는 안 된다. 아전들이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걷어냈습니다. 범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몸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포졸들이 두려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포수였습니다. 그는 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독을 바른 화살이 시위에 걸린 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정한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범을 놓치면 공이 없어집니다. 공이 없으면 사또에게서 받기로 한 것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마음이 바뀌었다 해도 자신이 이미 뱉은 큰 소리를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범의 가죽만 가져가도 본전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잠시 비켜 계십시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쏘지 마라. 그러나 박포수의 손가락은 이미 시위를 놓아버렸습니다. 화살이 날았습니다. 범을 향해 날카롭고 빠르게 허생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허생 자신도 생각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몸이 먼저였습니다. 범과 화살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살이 허생의 왼쪽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허생이 쓰러졌습니다. 마당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그의 눈은 범을 향해 있었습니다. 괜찮으냐라고 눈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범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인내하던 눈이 그 순간 타오르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범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향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박포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박포수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담에서 뛰어내려 관아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와 결탁했던 최생원도 그 자리에 있다가 범의 기세에 눌려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포졸들도 흩어졌습니다. 관아 안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범은 박포수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박포수가 고을 밖으로 도망칠 때까지 범은 등 뒤에서 따라가며 몰아냈습니다. 마치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말아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생원의 집 앞에서 범이 한 번 낮게 울었습니다. 창문 안에서 최생원이 떨고 있었습니다. 범은 그 울음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범이 지나가는 길에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범은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허생을 해친 자들을 쫓아냈을 뿐이었습니다. 범이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허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허생 곁에 앉아 상처를 막고 있었습니다. 허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독화살이었습니다. 독이 번지기 시작하면 손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사또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의원을 빨리 불러오너라. 범이 허생의 곁에 앉았습니다. 사또도 아전들도 감히 막지 못했습니다. 범이 허생의 상처 가까이 주둥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오래된 숨을 내뿜는 것처럼 낮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울음도 아니었고 으르렁거림도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생의 상처 주위가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푸른 빛이었습니다. 마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이 퍼져나가더니 독이 번지던 것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허생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숨이 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하나같이 같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범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허생의 몸으로 스며들었다고. 그것이 산신령의 기운인지 아니면 짐승이 가진 신묘한 힘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허생이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도착했을 때 허생의 상처는 이미 독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독화살에 맞고 이렇게 멀쩡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사또가 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범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빛 눈이 허생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 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허생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허생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억울하게 잡아들인 것을, 재물의 출처를 의심한 것을, 그리고 범을 위험에 빠뜨린 것을. 사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을 구한 것이 이 범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미 10년 전에 저 범에게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비녀를 뽑아주지 않았다면 이 짐승은 그때 죽었을 것이고 나는 평생 진실을 몰랐을 테니까요. 허생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허생은 범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범은 관아 뒤편 마당 한쪽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생은 범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온기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 허생이 말했습니다. 범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허생이 앞서 걸었습니다. 범이 뒤따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구경했습니다.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허생과 범이 나란히 인왕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이었습니다. 눈이 녹아 땅이 물러지고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에서 희미하게 꽃향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인왕산 자락에 이르렀을 때 허생이 멈추었습니다. 범도 멈추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겨울밤 눈 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지금도 말보다 먼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허생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범이 한 번 낮고 깊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범이 돌아섰습니다. 거대한 몸이 산 속으로, 소나무 사이로, 바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그날 밤처럼 범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허생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 범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산속 깊이 이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허생은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있는 것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 비녀 하나가 그 이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음 안에서 한 선비가 살았고, 한 범이 살았고, 그리고 오래전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허생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왕산의 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허생의 집 앞에는 더 이상 범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마당에 이름 모를 풀꽃이 돋아났고, 가을이 오면 누가 가져다 놓은 것도 아닌데 열매 한두 개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허생은 그것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산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인왕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 없이, 그러나 변함없이. 짐승의 보은과 한 선비의 진심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월향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